자,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7쪽입니다. 12번 주제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은 말로요. 예치 권고 제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로 한번 열어 주시고 한번 적어 볼까요? 예치 권고 제도. 권고한다 그러죠? 예치 권고 제도. 이게 조금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근데 시험에는 이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과거에 좀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실효성이 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예, 해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78페이지 가시면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 그림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칠판에다가 똑같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예,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있고 빌딩 하나 이제 거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거래가 얼마짜리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냐면 100억짜리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100억이라고 돼 있죠? 교재에. 그러면 이거를 가령 갑은 매도를 하고요. 을이 이거를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고 계약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금? 계약금 누가 줘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을이 갑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통상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몇 퍼센트? 10%. 예, 그러면 100억의 10%니까 10억이죠. 그렇죠? 예, 10억.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주면 값도 뭘 주긴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받으면 뭘 줘? 영수증. 뭐 했다고? 잘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하고 영수증이 지금 교환되는 거 알 수 있어요? 10억과 영수증. 그죠? 10억과 영수증. 그럼 이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누가? 을이요. 왜냐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이거를 종이 한 장 받고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중도금은 이제 40% 이렇게 통상 요구하거든요. 그럼 40억이에요. 그럼 40억 받고 뭘 줘, 이쪽은? 영수증. 자, 잔금 얼마 남았죠? 50억. 자, 50억 주고 여기 뭐 줘요?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또 뭘 주나요?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주죠.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뭐를 주는 거예요? 서류를 줄 뿐인 거죠. 네, 그러면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를 주는 거예요? 서류를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하다는 거 알 수 있어. 위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작정을 하고요. 이걸 병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이거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얘 모르게 원인 계약도 맺었어요. 매매도 한 거야. 원인 계약도 있고 서류도 준 거죠. 제3자인 병에게. 그럼 지금 누구랑 누가 소류를 갖고 있지? 을과 병이 소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죠? 먼저 접수한 사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직접 사람이 가서 접수했는데 요즘에는 등기 접수를 뭘로 해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초 단위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뭐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 접수한 사람. 근데 얘가 만약에 먼저 접수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얘는요.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돈은. 돌려받아야죠. 근데 돌려받으려고 봤더니 얘가 어디로 가버렸냐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행.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 알아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0억 우리나라 돈 10억을 주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뭐 공민증인가 뭐 있대요. 그런 거를 준대. 근데 그걸 위주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국적을 주는 거야. 우리 저 캐나다도 왜 뭐 몇만 달러 이상 이렇게 가지고 가면 투자이면 하면 국적 주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 10억이면. 근데 그거에다가 추가해서 성형수술까지 해준대.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를 주는 거야? 신분 세탁을 해주는 거야. 얼마만 했으면? 10억이면.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거 몇 군데 팔아가지고 한 뭐 2, 300억 땡겨가지고 중국으로 가면 못 찾잖아요. 방법이 어디 있어?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통계에 잡힌 인원만 11억인데
예? 저기 조사된 인원만. 근데 조사되지 않은 인원도 한 4억 정도 더 있다는데. 엄청나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찾냐고. 더군다나 성형수술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거 다 100억은 날라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니까 개공이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권고하라는 얘기예요? 얘한테도 권고하고 얘한테도 권고해서 뭐라고 권고해요? 응? 이렇게 하는 거래가 위험하니 이 돈을 보통 한 달 사이 정도 이렇게 건너가니까 너 그냥 족족 받지 말고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너도 믿고 얘도 믿을 수 있는 누구한테요? 제3자한테. 은행도 좋고 뭐 제3자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뭐 한번 해보자. 예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뭐 하는 거? 권고하는 제도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이 제도는 제3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우리 과목에서 배우냐면 이유가 있어요. 개공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잘 생각해봐요. 개공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없다고 생각했어요? 개공도 제3자인데? 얘도 아니고 제3자잖아. 그죠? 예. 근데 왜 여러분 개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공한테 저 100억을 맡기면 안전해 아니면 더 위험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개공이 제3자적 입장에서 잘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개공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개공이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즉 그 제3자의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뭘 배워봤냐면 보증기관이라는 거 우리 잠깐 언급했었었는데 보증기관. 그러니까 개공의 업무를 보증하는 이런 보증기관이 보험, 공제, 공탁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그런 기관이 얘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증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억 가지고 횡령하고 도주하면 누가 물어주겠다는 거야? 보증기관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전해, 안 안전해? 안전하죠. 예, 그래서 개공까지 포함해서 제3자가 7개가 있는데 그거를 대략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시험에 거의 출제하진 않지만 최근에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뭘 물어보냐면 이 보증을 만약에 개공이 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 보증기관이 개공을 보증 서주게 되면 상당한 뭐가 발생이 되겠어요?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겠어요? 이 비용은 누가 내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 개공, 매도, 매수 누가? 얘가. 왜 얘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어요? 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은 여기서 부담한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 표를 잘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좀 볼 거냐면 개공 바로 위에 공개체전 은보신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그게 뭔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3자인데 앞장 넘겨볼게요. 77페이지. 7개 예치명의자. 얘네는 반드시 제3자여야 해. 그렇죠? 거기다 가로 열고요. 뭐여야 한다고요? 제3자.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3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할 수 있는 제3자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면 좋잖아. 그래서 이제 첫째 뭐가 있냐면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공제 사업을 하는 자를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라고요? 협회.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나중에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2번 개공이 있는데 자 1번부터 동그라미 하나만 좀 잡아볼게요. 1번 공제사업자의 공, 2번 개공의 개자, 맨 앞에 개자, 그리고 3번의 채신관서의 채신관서의 채, 그리고 4번은 맨 끝부분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전문회사의 전, 동그라미, 그리고 5번의 은행법의 은행의 은, 그리고 6번 보험회사의 보, 그리고 7번은 신탁업자의 신.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잡고 동그라미 치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공개체전 은보신. 공개체전 은보신. 뒷장 넘겨보세요. 그 그림의 개공 바로 위에 보면 공개체전 은보신 이렇게 있죠. 과거에 출제가 여러 번 됐었는데 옛날에 주로 요거 많이 물어봤었어요. 공개체전 은보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사람은 뭐냐, 뭐 기관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개체전 은보신. 그거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거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꼽으라면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은행보다도? 개공보다도? 공제사업자보다도? 전문회사보다도? 네. 최신관서가 단연이죠. 왜 최신관서를 단연 신뢰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최신관서는 우리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신관서에다 맡기면 국가가 지급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은행은 뭐 사기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13번 테마로 갑니다. 예, 13번 테마는 별 2개 하시고 매년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개공의 보수 파트에서 이것도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 산출 기준, 보수를 어떻게 산출할 거냐 기준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례형 계산 문제.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서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냐, 이거를 꼭 물어봐요. 예, 그래서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보수 등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개공이 받을 수 있는 게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도 있냐면 실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뭐가 있죠? 중개 보수가 있고 우측에 양가로 2번에 뭐가 있어요? 실비. 그래서 우리 2개 받을 거야. 뭐랑 뭐를 받을 거죠? 중개 보수랑 실비. 예, 이렇게 같이 받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중개 보수는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중개 보수가 쭉 이렇게 나열돼 있어서 약간 좀 읽어봐도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개 보수를 산출하는 기준을 좀 설명드리는데 중요합니다. 중요. 자, 모든 중개 대상물은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요. 자, 아까 확인 설명서는 몇 개로 구분을 했죠? 확인 설명서가 4개. 근데 중개 보수는 2개로 구분한대. 뭐하고 뭐하고. 주택과 주택 외로 이렇게 구분해. 몇 개 해볼게요. 아파트는 뭐에 들어가요? 주택. 상가는 주택 외. 토지만 있어요. 주택 외. 공장 주택 외.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주택. 왜 분양권은 주택이에요? 앞으로 장래의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그때는 주택으로 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면 뭐죠? 주택 외. 왜냐면 오피스니까. 예. 그럼 주택 외에 들어가는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주지 않아. 이렇게 줘요.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 그러면 주택 외. 주택 외.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 예. 오피스텔은 무조건 뭐예요? 주택 외. 자,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은 뭐일까요? 주상복합이 뭐냐면 주택이랑 상가랑 같이 있는 거. 2층짜리인데 1층 상가, 2층 주택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적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적어야 돼. 그때는 면적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면적이 큰 쪽을 이제 따라주는 거야. 만약에 주택이 크면 주택, 뭐 상가가 크면 주택 외 이렇게 면적이 동일하면 뭐로 봐야 될까요? 면적이 똑같아. 그러면 주택으로 봐요. 2분의 1 이상이면 다 주택이고 2분의 1 초과하는 게 주택 외가 더 되면 그건 무조건 주택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건 세부적인 건 다 말씀드리고요. 주택은 국토부령이 있고요. 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또 필요하고요. 이 시도조례 내에서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택에서 좀 중요한 말은 요 말이에요. 요거는 주택에서만 나오거든요. 무슨 조례를 적용한다는 거? 시도조례를 적용한다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와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있는데 매매 교환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한도가 0.9예요. 임대차 등은 0.8%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가 일방 한도예요. 한쪽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0.9, 0.8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사실 의미가 없냐면 이 범위 안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뭐를 다시 적용받아야 돼? 조례. 그러니까 시도조례는 이거보다 높게 낮게 어떻게 돼 있겠어요? 낮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를 적용해야 하는 게 맞아? 시도조례. 주택은 무조건 시도조례를 알아봐야 돼. 그러면 시험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산출 문제가 나오면 국토부령을 대입할 게 아니고 시험 제시문에 줘요. 어느 시도라고 주고 그 시도의 요율이 몇 %라고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것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해요. 주택은. 그래서 주택은 시험에도 잘 안 나와. 왜냐면 간단하니까. 그냥 준 대로만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죠? 예. 조심하실 거는 이게 일방의 한도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가령 문제에서 최고액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에다가 맨 마지막에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돼. 왜 2 해야 돼? 양쪽. 매매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주택 외 넘어가고요. 주택 외는 국토부령 똑같죠. 의 범위 안에서 이 단계가 빠져요. 이 단계. 시도조례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는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그런데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이거하고 달라. 주택에는 또. 해서 여기는 되게 간단한데 0.9 단일 요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애워야 돼. 얘는 안 주니까. 네. 자, 그러면 주택 외에는 일방 한도가 이것도 일방 한도입니다. 몇 퍼센트? 0.9%야. 그죠? 네. 그러면 쌍방 한도는요? 1.8%야. 쌍방 한도는 1.8%. 요렇게 수십 년간 운영해오다가 이렇게 수십 년간 운영해오다가 4년 전에 개정이 좀 일부 있었어요. 자, 어떤 개정이 있었냐면 자, 이제 소위 돈이 많은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왜냐면 권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근데 권력,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택 아니면 주택 외. 주택 외. 그것도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뭐 상가 같은 거, 빌딩 또는 뭐 토지 같은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뭐를 또 많이 갖고 있냐면 오피스텔 같은 걸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상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피스텔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 오피스텔이 자꾸 신경이 쓰이냐면 0.9까지 주는 게 아까운 거야, 이제. 해가지고 이 시행 규칙을 바꿔버렸어. 어떻게 바꿨냐면 단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고요. 매매 교환은 0.5까지만 받아라. 임대차는 0.4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이제 시행 규칙을 바꿨어요. 이러한 숫자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뭐만 그렇다고요? 오피스텔. 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받아왔다 그랬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뀌는 거야, 불리하게 바뀌는 거야. 불리하게 바뀌니까 협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야, 이거 우리 동의 못해. 하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야. 하니까 이제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면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했어요. 아, 그래? 반대해? 그러면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고 전용 면적으로요. 85제곱미터 내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제 해준 거야. 그러니까 협회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 이렇게 이제 동의했어요. 해서 이제 85제곱미터 이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알아보니까 오피스텔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 뭐 가령 강동구라면 하나 있을까 말까 정도. 오피스텔이 크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당한 거지 뭐.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그냥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산출 기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예제를 좀 몇 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에 이제 적용을 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서울에 5억짜리 매매가 있었고요. 보수의 총액을 구해볼 거예요.
보수의 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3개를 드릴게요. 상가 일대와 아파트 일대와 오피스텔 일대 이렇게 한번 좀 3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이렇게만 주면 문제를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왜 못 풀어? 시도조례를 모르니까 이거를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조례는 0.4로 하겠습니다. 시도조례는 0.4로 하고 0.4 조례가 돼 있다. 오피스텔도 이렇게만 하면 못 풀어. 왜 못 풀어? 전용 면적이 모르니까. 그래서 전용은 70제곱미터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시간을 1분 드릴게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 거고 계산기 쓰셔도 되고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옆에 분하고 상의하셔도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드릴 건 다 드렸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계산기 그 핸드폰에 보면 계산기 기능 다 있는데 그 퍼센트라는 기능이 있는 계산기가 있으면 퍼센트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산을 하지 말고 퍼센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0.04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곱하기 퍼센트가 있으면 퍼센트를 쳐줘도 되고 그렇죠. 자, 상가 얼마 나왔습니까? 900만 원 나오죠. 한번 구해볼게요. 자, 5억 곱하기 0.9%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450만 원이 한쪽 받는 보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죠. 그럼 얼마야? 900만 원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0.9%라는 요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0.9%라는 거네.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이자, 그죠? 근데 시험 지문에는 이거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예요?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요.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라고? 머릿속에서. 외워야 돼. 이걸 안 외우면 못 풀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요를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자, 요거는 구해볼까요? 5억 곱하기 0.4%. 이 0.4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제 제시문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피스텔 70제곱미터짜리니까 5억 곱하기 0.5라는 요율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도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머리에서 나온 거야. 이거 안 외우면 못 푼다는 얘기죠. 만약에 전형을 90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0.9. 90으로 주면 0.9 이렇게 해서 이건 얼마야? 한쪽이 250만 원이고 곱하기 2 하면 500만 원이 답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구해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실비 쪽으로 갑니다. 실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실비가 뭐가 있냐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조사비용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찾으셨죠?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질문 하나 드려요. 물건이 조사되면 누가 좋아요? 조사됐다 이거야. 조사가 됐어. 누가 좋아? 개공이 이제 이 빌딩에 대해서 조사를 막 한 거야. 그럼 매도가 좋아? 아니면 매수가 좋아? 매수가 좋지. 그래서 이 조사 비용을 누구한테 받는 게 사실은 그냥 그 합리적인 것 같아. 얘한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공이 이 물건을 조사를 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죠? 그럼 안 팔리면 뭐가 없어? 매수가 없는, 안 팔리면 매수가 없잖아. 근데 좀 아까 누구한테 비용을 받는다 그랬지? 매수 쪽에. 그러면 비용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비용을 얘한테 받지 말고 누구한테 받으라 이거. 매도한테. 매도한테 받으면 조사 비용을 언제나 받을 수 있죠. 왜 언제나 받을 수 있어? 파는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물건을 갖고 있어야 내가 조사도 할 거니까. 그렇죠? 해서 얘한테 받는 게 원칙. 조사 비용은 정리해 볼게요. 조사 비용은, 그러니까 권리관계 확인 비용은 세 번째 줄 누구에게 받는다? 이전 의뢰인에게.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다. 채색 별표.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좀 전에 우리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요. 예치공고제도. 이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취득 의뢰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끝부분 취득 의뢰인에게 이렇게 이제 채색해 주시고 거기도 별표.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가로 3번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이렇게 있는데 원칙 예외로 좀 나눠서 이해하실 건데 원칙은 약정 시기에 받을 거예요. 자, 원칙 언제 받는다고? 약정 시기에.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언제 받아도 되냐면 약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 깜빡 잊고 약정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언제 받는데? 대금이 지급 완료된 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편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잔금일 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 언제? 약정. 예외 언제? 잔금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뒷장 넘기시고 4번하고 5번 이쪽이죠? 4, 5번을 묶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요. 우리 그 중개보수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한도야. 0.9, 0.5, 0.4 이런 게 다 한도인데 이거를 한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법정 한도. 근데 개공은 이거를 많이 받고 싶어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한도를 뚫고 올라가서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도까지는 받아도 돼? 아니면 받으면 안 돼? 받아도 되지. 여기까지는 유효예요. 유효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효력이 있다는 거니까 받아도 되는 효과가 있어. 근데 이 한도를 넘어가는 요 부분은 뭐야? 무효야.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그러면 무효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돌려줘야지. 무효니까. 그럼 이거는 반환한다고. 근데 반환을 할 때 처벌은 안 받고 아니면 처벌도 받고. 반환했어. 그러면 처벌은 안 해? 아니면 처벌도 해? 처벌도 해야 돼. 처벌은 몇 년 몇 천이냐면 1년 1천에 처벌은 별개로 합니다. 정리해볼게요. 다시. 금품 초과 수수하면 뭐만 무효야? 초과 부분만.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일부 무효라고 그래. 이거를 일부 무효. 그러면 무효됐으니까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럼 돌려주면 끝나? 아니면 처벌은 별도로 받아? 별도로 받아. 몇 년 몇 천? 1년 1천의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테마로 갑니다. 이제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 이 책임관계 일전에 한번 대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 근데 책임에는 몇 가지 책임이 있다고 그랬냐면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책임 있지? 민사, 형사, 행정상 이런 책임이 있는데 민사로는 뭐를 해주는 게 민사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돈으로 물어주는 거를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고 뒷장 잠깐 넘겨보면 82 형사 책임으로는 뭘 해주는 게 형사 책임이겠어요? 이제 그 형사 책임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징역형이나 벌금형 받는 거.
징역이나 벌금 이렇게 되는 거를 형사책임이라고 그래요. 징역이나 벌금 이걸 형사책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행정상 책임으로는 행정처분을 받는 거.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취소나 정지 이런 거 이런 거를 행정상 책임이라고 해요. 자 다시 책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개. 자 민사, 형사, 행정상 이런 책임들이 있어요. 이제 민사 책임부터 한번 볼게요. 민사 책임 첫 번째 항목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 실려 있는데 무슨 책임과 무슨 책임이라고 되어 있네. 우리 보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그러면 이 과실 책임하고 무과실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 그 법률적인 그 관계에서는 과실 책임 원칙이겠어요? 무과실 책임 원칙이겠어? 과실 책임 원칙. 이게 민법의 기본 원리는 과실 책임이야. 근데 우리한테 무슨 책임까지 지래? 무과실. 상당히 이제 좀 그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의미의 이제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부담하는지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개공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표로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무슨 책임과 무슨 책임이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 있어요. 자, 과실 책임은 누가 부담하지? 과실 책임은 개공이. 무과실 책임도 개공이. 이게 다 개공이 부담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실 책임은 언제 부담하냐면 이럴 때. 자, 개공에게 중개 행위가 있었어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개공에게. 자, 여러분 고의와 과실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의는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거.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거를 고의라고 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분필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놓으면 이거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깨져. 깨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닥도 지저분해지고 분필도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제가 알면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의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뭐 쓰다가 이걸 놓쳐가지고 떨어지면 결과는 동일하지만 과정이 다르잖아. 그걸 뭐라 그래? 과실. 네.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관계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거야? 고의나 과실 때문에 뭐가 생겼어? 손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누구한테? 아니 개공 말고 의뢰인한테. 어떤 의뢰인한테든 손해가 생긴 거야. 그럼 우리는 책임져야지. 이거를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 과실 책임. 근데 무과실 책임은 언제 지냐면 중개 행위가 있었어요. 업무상 행위가 있었어. 근데 고의 과실이 또 있었었던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개공 말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그거를 합쳐서 세자로 뭐라 그러지?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합쳐서 고용인. 고용인에게 뭐가 있었던 거야? 고의 과실이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즉 인과관계. 그래가지고 의뢰인에게 뭐가 발생했어? 손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야지. 누가? 개공이. 그럼 얘는 책임 없어? 얘도 있어. 그러니까 얘도 책임이 있고 개공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이건 개공의 책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지? 이 책임은 누구에 대한 책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도 책임이 있고 얘도 책임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연대 채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연대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요. 채권자가 너는 종업원이니까 빠져. 네가 잘못은 했지만 넌 빠져. 네가 다 갚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잘 생각해봐. 연대 채무라는 게 뭐냐면 손해액이 1억이면 얘한테 얼마 갚고 얘한테 얼마 갚으라는 얘기일까? 연대 채무. 이 손해가 1억이야. 그러면 얘 5천, 얘 5천 이렇게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못 갚으면 얘가 갚고 얘가 못 갚으면 얘가 갚는 거니까 각각 얼마의 채무를 갖고 있는 거야. 1억 똑같이. 그러니까 얘도 1억, 얘도 1억이야. 그럼 채권자가 선택을 했어. 해서 너는 빠져. 종업원이니까. 너가 갚어. 얼마 갚아? 라는 거야. 1억 다. 그럼 1억 다 갚아줘야 돼. 그럼 봐요. 얘가 선택을 받아서 얘가 1억을 변제했어요. 그러면 억울해? 예. 네. 왜 억울해?
원래 연대해서 갚아야 될 건데 이렇게 둘의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 다 갚았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얘가 얘한테 대해서 야, 너도 알다시피 너 때문에 지금 1억 물어준 거잖아. 하니까 내가 물어준 거에서 상당한 너의 고의과실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돈 내놔. 이거를 구상권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이럴 수 있잖아. 채권자가 얘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지. 너가 갚아. 그럼 얘가 다 갚았어. 얘는 돈 없어가지고. 그럼 얘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니까 이렇게 해도 구상권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구상권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과실 책임을 누가 부담한다고 좀 전에 개공이. 그럼 과실 책임 부담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이거 부담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의과실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고의과실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지. 자,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싫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용인을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무과실이니까. 그럼 고용인을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고용인을 고용하지 않아야 돼요. 고용인을 고용을 하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니까 책임을 있단 말이야. 근데 아예 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인을 부담하지 않고 혼자 하면 무슨 책임만 부담하면 돼요? 과실 책임. 근데 고용인을 고용하는 순간 우리는 무과실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얘가 언제 사고 칠지, 언제 실수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소공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우리 책임 있어요? 없어요? 개공인데. 소공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자, 우리 개공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책임이 있어? 그게 출근하다가 그랬다는 건 무슨 행위를 하는 거? 업무상 행위로 보는 거야. 그것도 책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서 해석되어집니다. 퇴근은 또 안 그래. 퇴근은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뭐는 판례가 일치해. 출근은 업무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지금 설명이 된 거냐면 81페이지 2번의 연대채무 말씀드렸고 3번의 구상권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양가로 이번에 형사책임. 아까 형사책임으로는 뭐를 받는 거를 형사책임이라고 했죠? 징역과 벌금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본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개공 본인이 뭐 잘못을 한 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양벌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벌 관계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거는 칠판을 잠깐 볼게요. 개공이 누군가를 이렇게 고용하면 그 고용당한 사람을 세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고용인. 이 고용인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누구 있죠? 이제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업무를 해요, 안 해요? 업무하지. 예, 업무를 하다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뭐를 받을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자연인이에요? 아니면 법인이에요? 자연인이지. 사람이잖아? 그러면 사람이니까 징역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벌금도 받을 수 있어. 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간주? 개공의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왜 출근하다 사고치면 개공이 책임져야 돼. 업무상 행위니까. 그러면 개공한테 뭐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공에는 개인인 개공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법인인 개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인 개공이 있다는 거 중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처벌받은 거를 여기서 똑같이 가져오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 법인에게 징역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야. 해서 무슨 형은 빼고 징역형은 빼고 무슨 형만? 벌금형만 가져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양벌이에요? 양벌은 아니야? 양벌이야. 왜 양벌이야?
양쪽 다 처벌하니까 이걸 양벌이라고 해요. 예, 양벌이라고 합니다. 대신 개공은 뭐만 받는다? 벌금만. 예. 자, 그러면 이 벌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공이 벌금 받는 게 유쾌해요? 아니면 아주 불쾌해요? 아주 불쾌해요. 왜 전과자가 되는 거니까. 해서 이 동그라미 3번에 이런 말 나와요. 양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해가지고 판례 하나 나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이 벌금 3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벌금이 가령 300만 원 넘으면 어떻게 돼? 결격사유라서 개공의 등록까지 취소됐잖아. 그럼 봐요. 내가 지금 벌금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 때문에 뭐까지 취소되면 등록까지 취소되면 완전 억울하잖아. 해서 300만 원 이상이더라도 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 그럼 우리는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만 내면 돼. 그냥 벌금만 내면 되고 이후에 효과는 없어. 그냥 뭐 되면 끝, 벌금 내면 끝. 그게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행정상의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등록을 걸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하거나 뭐 받을 수 있어. 취소되거나 정지, 뭐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자, 15번 주제로 올게요. 15번 주제에다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14번 주제도 뭐 중요하긴 한데, 그 이제 좀 세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15번은 문제가 꼭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매년. 근데 되게 간단해요. 이 15번 주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칠판에 적은 대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은 두 가지 부담해야 되잖아. 무슨 책임과 무슨 책임을 우리 부담해야 되지? 저기 보니까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 준다고 하면 의뢰인들이 믿어 안 믿어? 잘 안 믿어요. 그걸 해준다고 해도 어떻게 믿어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게끔 해줘야 돼. 해서 양가로 1번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번 할게요. 어떻게 믿게끔 할 거냐면 업무 보증을 설정해 줄 거야. 그게 이제 의무야. 업무 보증을 설정해. 이거 자동차로 비유하면 운행하기 전에 뭐 하고 운행해야 돼? 보험 들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첫 줄 끝부분에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업무 보증이라는 거를 설정해야 돼. 그러면 그 업무 보증은 방법이 몇 개 있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운데 보험, 공제, 공탁. 거기도 채색하겠습니다. 보험, 공제, 공탁. 셋 다 하래? 아니면 하나만 하래?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험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네? 보험은. 네. 제가 97년도에 무슨 뭐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놨는데 그 97년도 12월 언제더라고.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20년으로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뭐가 날라왔냐면 만기가 됐으니까 21일 날 만기가 됐으니까 찾아가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찾아가려고 딱 봤는데 밑에 보니까 뭐 어디로 오면 찾아가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에 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딱 있는 거야. 그게 뭐가 딱 있냐면 안 찾아가면 예정 이율 플러스 1%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알아봐야지. 뭘 알아봐야 돼요? 예정 이율이 몇 퍼센트냐고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예정 이율을 알아봤더니 7.5%야. 그러니까 그때 97년도에는 이제 이율이 셌던 거야. 그래서 7.5%에다가 1%포인트를 더 가산해 주는 거야. 안 찾아가면.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8.5%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찾아가야지. 그래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네. 왜냐면 3년이 소멸시효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찾아가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먹어버리는 거니까 3년 안에는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3년 되기 하루 전에 찾아가면 되지. 그죠? 네. 그럼 내가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어, 이자를? 8.5. 요즘에 8.5% 이자가 어디 있어? 엄청나게 센 거지. 예. 그래서 혹시 만기 보험금 있으면 찾아가지 말라고요. 예. 예정 이율이 옛날 거는 다 높은 거지. 이게. 예. 좋은 팁을 좀 드렸어요. 근데 보험이 없어? 예, 안타깝다. 예.
자, 그러면 보험은 뭐 그런 거고, 공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제는 이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어? 뭐 몇만 명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보험에서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뭐를 만들어서 해라 이거야. 보험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을 두 자로 뭐라 그래? 공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개공들은 8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더 좋아? 공제. 또는 뭐 의사들도 개업하려면 개업의들 다 뭐해? 업무 보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만 명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공제. 뭐 택시기사들도 원래 택시기사 하려면 보험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다 뭐해? 공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을 공제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탁은 뭐냐면 개공이 손해배상을 해줄 만큼의 돈을 법원에다가 맡겨놓는 거야. 돈을 맡겨놓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해요? 공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공탁은 뭐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되겠네. 현금 있는 사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보험이나 공제.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를 설정할 거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법인은 2억. 2억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줄. 분사무소를 법인이 둘 수 있잖아요. 하나마다 1억 추가해야 됩니다. 거기도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 할게요. 하나마다 1억 추가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법인이 분사무소 30개 설치했대. 분사무소 30개. 그럼 그 법인의 업무보증 총액은 얼마 이상? 32억이라고 해야 돼. 자, 왜 32억 이상이어야 돼? 이제 주된 사무소 본점 얼마? 2억에다가 제가 분사무소 30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마다 이렇게 해서 30억 해서 합해서 32억. 그렇게 출제 잘해요. 그 다음에 개인은 1억에다 채색하고. 개인이 얼마라고요? 1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수법인 중에서,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 없이 그냥 하는 우리 특수법인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 그랬지? 지역농업협동조합.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얘는 얼마만 하냐면 특이해요. 1,000만 원만 해. 1,000만 원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자, 얘는 왜 1,000만 원만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까요? 아니면 조합원만 상대로 할까요? 조합원.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률이 확 줄었지.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모든 중개대상물을 다 중개할까요? 농지만 중개할까요? 농지만. 그러니까 위험률이 확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 차 보험 들잖아요. 들을 때 이렇게 조건을 내세울 수 있어요. 나는 평일날은 운행 안 해. 평일날은 운행 안 할 거니까 주말에만 운행할래. 하고 보험회사가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일날 만약에 사고 나면 나는 보상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하면 보면 어떻게 돼? 좀 줄어드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야. 위험률이 좀 줄으니까 1,000만 원만 해라. 이런 얘기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내려오시면 보증의 변경. 보증의 방법이 선택 범위가 몇 개 있지? 3개. 자, 보험, 공제, 공탁. 근데 그거를 바꿔도 돼.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이런 말 나옵니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꿔야 돼?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에? 이거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험이 있는 기간 중에 뭐를 하나 가입해 이제 공제. 그럼 이거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를 가입하면 나는 몇 개가 된 거야 지금? 2개. 돈으로 따지면 2억이 되는 거지. 개인 같으면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보험을 이제 해지하는 거야.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돼. 그러면 뭐 없이 바꿔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보험하고 공제 사이에 간극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보험을 먼저 뭐 해? 해지하고 공제를 가입하면 1분 1초라도 뭐가 생겨? 간극이 생기잖아. 보험이 없는 간극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미 설정한 공제 효력이 있을 때 바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재설정은 보험하고 공제는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만료일이 도래하냐면 1년에 한 번씩 만료일이 도래.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아 이게.
근데 언제까지 다시 해줘야 되겠어요? 만료 전에 아니면 만료 후에 아니 문제 해줘야 돼. 만료 전에 해주는 게 아니라 만료일까지만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간극만 안 생기면 되니까. 해서 세 번째 줄 중간 이후에 만료일까지에다가 채색합니다. 이게 아주 다양한 그 함정이 걸리는데 만료되기 전이면 틀리고 만료되는 즉시 당연히 틀리고 그럼 뭐까지가 맞아 그냥 만료일까지. 예. 우리 그냥 잘 생각해보면 만료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넘어가시고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 나면 내 돈으로 물어주거나 내가 이제 앞차를 이렇게 받으면 내 돈으로 물어주거나 아니면 그거 싫으면 뭐 처리하면 되겠어요? 보험 처리하잖아. 근데 우리도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과 공제는요. 일회성 상품입니다. 일회성 상품. 그러니까 한 번 지급하면 끝나 그냥. 자동차 보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동차 보험은 1년 가입해 놓으면 1년 계속 나오잖아. 그렇지? 사고 치는 대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나가냐면 한 번 지급하면 그냥 끝나버려. 일회성 상품이야. 그러니까 한 번 보험 처리를 하면 내가 500억 처리를 하던 1억 처리하던 똑같은 거야. 결과는.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돼? 없어진 거야. 그러면 며칠 안에 가입을 해야 돼? 15일 안에. 15일에다가 일단 채색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험하고 공제는 15일 안에 뭐 하면 되고? 없어졌으니까. 재가입하면 되고. 그럼 이제 공탁은 내가 돈을 맡겨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탁은 15일 안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찾아간 거를 채워넣으면 되잖아. 그거는 재가입이 아니고 보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연결해 볼게요. 보험하고 공제는 뭐 할 거고 15일 안에 재가입할 거고 공탁은 보전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양가로 4번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한 사항의 설명 등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확인 설명의 의무도 있지만 손해배상을 어떻게 내가 해줄 건지를 설명해 줄 의무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전을 1,000만 원짜리 텔레비전 하나 샀다고 치죠. 그러면 그걸 내가 샀을 때 꼭 뭡니까 그 전자회사에서 주는 게 있잖아. 뭐 삼성을 샀다, LG를 샀다. 그럼 내가 나한테 뭐 줘? 보증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보증서를 줘야지. 그러면 자 내가 개공의 중개로 집을 샀대. 개공의 중개로 그럼 누가 보증해 줘야 돼? 개공이 보증해야지. 그 보증서를 나한테 주라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돼. 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